예, 안녕하세요. 9주차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느라고 고생하셨죠? 중간고사 어땠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 문항수가 많이 내질 않아서 여러분들 시험을 그렇게 어렵게 고생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기말고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25문항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형성평가 문제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성평가 문제를 잘 파악을 하면 기말고사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과서로는 7장 가설검정의 기초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9주차 이제 중간고사를 끝나고 오늘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수업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에 행복에 대해 관심이 참 많아요. 어떻게 살고 싶냐라고 하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각각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되게 행복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의미 있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게 행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미 있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게 아니냐. 다시 말하면 어떤 감정의 상태와 행복을 연결시키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행복이 하루에도 행복할 때가 있고 안 행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이렇게 너무 감정의 상태로 정의하기보다는 좀 차원을 좀 올려서 행복을 정의해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찾다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행복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톨스토이의 행복에 대한 정의 중에 성장의 기쁨을 통한 행복이 가장 최고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우리 뭐 이런 강의를 통해서 성장했다고 하면 그게 바로 기쁨이고, 그 기쁨이 바로 행복으로 여길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냐. 물론 이제 우리가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타인과 비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나 자신과의 비교는 가능하고 좋지요. 그래서 어제와의 나와 10년 전과의 오늘의 내가 비교적 성장했다고 하면 그것은 그 기쁨이고 그 기쁨이 바로 행복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행복의 정의를 성장의 기쁨을 통한 게 바로 행복이라고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명쾌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해서, 성장을 하려고 하면 첫째는 뭐니 해도 뭘까요? 집중을 해야 된다. 몰입을 해야 된다. 여기서 집중한다는 것은 무아지경에 빠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가끔 우리 학생들 중에는 그런 학생이 없겠지만, 뭐 사이버 이 과목을 들으면서 교수님과 1대1로 이렇게 면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뭐 컴퓨터만 켜놓고 잠깐 어디 가서 이렇게 한눈 팔다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집중을 해야 결국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집중한다는 이야기는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무아지경은 뭐예요? 시간의 흐름을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이 지금 30분 정도로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의를 듣다 보면 30분이 어느새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그 시간의 흐름을 망각하는 게 바로 집중이고 몰입이고, 그런 몰입한 자만이 결국은 성장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톨스토이 얘기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렇게 비춰보면 그 톨스토이 말이 잘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톨스토이는 관계와 소통이 바로 성장의 밑거름이다. 결국은 소통을 잘해야 된다.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관계를 잘 맺어야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관계 속에는 항상 소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면대면으로 지금 그 학습자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눈빛의 교감으로, 다시 말하면 교과서와 이 화면을 통해서 나의 몸의 제스처를 가지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결국은 본인이 이 수업에 대한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본인이 또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의 두 번째 요소는 결국은 소통과 관계를 잘 맺는 거다. 세 번째는 톨스토이는 죽음을 기억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죽음을 기억하는 삶. 죽음을 기억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죽어야 모두 새로운 게 새로 나는 거죠. 죽음을 긍정한다는 것, 죽음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스럽죠. 또 과거를 생각하면 또 우울하기도 해요. 그러나 과거에 우울할 필요도 없고 미래에 걱정할 필요도 없다. 다만 이 순간 현재에 충실하면 그 순간이 모아서 미래가 모아지고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운명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6주 동안 이제 우리가 8주차에 중간고사를 봤기 때문에 6주 동안 수업하면 다시 이제 15주차에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수업을 하나 듣더라도 좀 집중하고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는 삶처럼 현재 이 찰나에 집중하고 순간에 충실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행복을 단순히 의미 있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떠나서 더 차원을 높여서 결국은 성장의 기쁨을 통한 행복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생각을 가지고 중간고사를 마치고 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후반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경영학 교수로서 지금 대학에 온 지는 28년째 만 27년 지났지만 그 시간 강사까지를 포함한다고 하면 86년부터 대학 강단에 섰기 때문에 32년 차 30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30년이 넘으면 어느 한 분야에 30년이 넘으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영역을 구축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뭐 우리 앞에 부분에 얘기했지만 제가 통계학을 한 40회 이상 가르쳤다고 얘기를 했는데 통계학 학생들이 참 어려워하지만 또 뭐 통계학만큼 크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또 쉬울 수도 없는 학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 같은 택한 통계학이 좀 여러분들한테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결국 우리가 저는 그래서 어떤 인생의 후반부에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하고 경영학하고 이렇게 융합하는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 인문학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지금 이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인문학을 통해서 본인이 행복해지는 방법도 배우고 또 관계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도 찾고 그리고 이제 어떤 창의력을 또 높일 수 있는 계기를 갖는다거나 여러 가지 기회를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하는데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주고 그런 장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교수로서의 어떤 상당히 중요한 제가 어떤 포인트를 찾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두고 계속 이런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9주차 1강에서는 가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가설 검정의 기본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가설 검정의 오류를 설명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고 학습 내용은 가설의 종류, 가설 검정 절차, 가설 검정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가설 검정의 개념에서 우리가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이포세스라고 합니다. 검정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모수에 대한 잠정적인 진술, 잠정적인 주장, 잠정적인 가정, 잠정적인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 검정, 하이포세스 테스트라고 하면 우리가 미지 모수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나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해서 그 조사한 표본 결과에 따라서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결정하는 통계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가설 검정이다. 우리가 대부분이 연구자들이 대개 가설을 설정하고 나서 가설을 채택하거나 기각하는 걸 가정을 가지고 논문을 작성하는 것처럼 가설 검정은 상당히 통계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설은 크게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습니다. 기무가설은 영어로 null hypothesis라고 하고 표현을 우리가 H0라고 표현합니다.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옳다고 제안하는 잠정적인 주장 또는 가정을 우리는 기무가설이라고 합니다. 대립가설은 alternative hypothesis라고 하고 우리가 표시할 때는 HA라고 표시하거나 또는 H1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무가설의 주장이 틀렸다고 제안하는 가설로서 H0가 기각이 되면 채택되는 가설을 우리는 대립가설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는 대립가설을 연구가설, research hypothesis, 연구가설 이퀄 대립가설. 그리고 이제 대립가설의 반대는 기무가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대개 그 연구가설, 대립가설 형태로 취하고 그 가설이 채택되기를 바라고 논문을 진행을 대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무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시작이 된다. 현상 유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항상 기무가설에는 이퀄이 포함됩니다. 완전 이퀄이거나 뭐뭐 작거나 같거나 뭐뭐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래서 이퀄이 다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기무가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무가설은 기각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립가설은 반면에 기무가설의 반대 주장인데 현상 유지에 도전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에 도전하는 거.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수업 방식이 있었는데 새로운 수업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학습 성과가 올라갈 것이다. 좋을 것이다. 이것은 기무가설의 대립가설이에요. 새로운 수업 방식 뭐 어떤 방법을 활용하면 수업의 성과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대립가설입니다. 새로운 수업 방식을 활용해도 수업 성과는 동일할 거다. 이퀄 상태가 들어가면 그것은 기무가설이다. 근데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물론 새로운 방식이 뭐뭐 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립가설, 연구가설을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대립가설은 현상 유지에 도전하는 것이고 항상 이퀄이 아닌 상태 또는 뭐뭐보다 작은 상태, 뭐뭐보다 큰 상태를 포함한다. 그래서 대립가설도 증명될 수도 있고 증명될 수 없는 가설이 되기도 하고 대부분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연구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가설이 바로 대립가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설의 형태는 크게 우리가 양측 검증과 우리가 단측 검증이 있다. 양측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각력이 양쪽에 있는 거예요. 기각력이. 우리가 이제 분포를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양쪽에 기각력이 설정하면 그것은 바로 양측 검증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뭐뭐보다 작다. 좌측 검증은 뭐뭐 작다. 이게 기준은 항상 우리가 H1이 가설돼요. 그래서 기각력이 좌측에만 있으면 그것은 좌측 검증. 더 길게 얘기하면 왼쪽 꼬리 검증. 그 다음에 이 그림이 그려가지고 이 기각력이 우측에만 있으면 그것은 우측 검증. 더 길게 얘기하면 오른쪽 꼬리 검증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꼬리 검증. 그래서 우리가 요 하얀 부분에 속해 있으면 결국은 H0가 채택, accept가 되는 거고 반면에 우리가 요 빗금친 부분에 속해 있으면 뭐가 된 거예요? HA 또는 H1이 accept가 된 걸로 보는 거죠. 가설의 형태입니다. 가설의 형태에 따라서 채택 기각력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임계치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기각력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양측 검증인 상태가 되고 가설의 형태는 모수가 어떤 특정한 값 360이라고 하면 360이다 또는 360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콜라가 한 병에 뭐 360ml라고 하면 360ml냐 360ml가 아니냐. 360보다 크면 회사에서 손해고 360보다 작으면 소비자가 손해죠. 그러니까 품질검사부에서는
360이냐 360이냐 아니냐가 관심이 많겠죠. 그 다음에 요 좌측 검정, 왼쪽 뿌리 검정은 소비자 단체에서 코카콜라든 뭐 펩시콜라든 360ml보다 큰 거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에서는 don't care, 관심이 없어요. 뭐 관심 있어요? 360에 안 되었을 때 너희들 360이라고 써놓고 나서 안 되지 않느냐. 근데 360이라고 썼는데 359다. 뭐 1mm가 적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주장하기 힘들지. 왜? 병을 담다 보면 360인 경우도 있고 355인 경우도 있고 365인 경우도 있는데 뭘 안 된다고 주장하려고 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되는 거죠. 유의미라는 것은 안 될 만큼 분명한 어떤 안 될 만큼의 왜? 분산이라고 하는 게 표준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하려고 하면 분명히 뭔가 안 되는 만큼 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주로 좌측 검정 또는 왼쪽 고리 검정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이쪽에 우측 검정인 경우는 언제냐면 뭐 제약회사에서 뭐 약효가 10시간짜리가 기존이었었는데 우리 약은 아니다. 신제품 뭐 10시간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했을 때는 평균이 10시간인데 우리는 10시간 넘는다. 13시간, 10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10시간보다 훨씬 많다 하는 걸 주장하려고 하면 오른쪽 고리 검정이고 그걸 우리가 쉽게는 우측 검정이기 때문에 H1에서 모수가 뭐 10시간보다 크다. 반대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 10시간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항상 H1, HA 가설의 뭐뭐보다 크다. H0는 뭐예요? 같거나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거나 항상 이퀄 상태가 포함되면 그것은 H0 가설이 되고 이와 같이 크거나 이거보다 작거나 또는 아니거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H1 대립가설이 된다. 이렇게 알면 뭐 혼동이 없겠습니다. 가설 검정을 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있는데 1종 오류는 사실인 기무가설을 기약하는 오류예요. 사실인데 기무가설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기각해 버렸어요. 그런 오류가 바로 1종 오류입니다. 그래서 1종 오류의 확률은 알파라고 얘기하고 생산자 오염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합격품인데 불합격품이라고 하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생산자가 손해보는 거죠. 생산자가. 그래서 그런 오염은 생산자 오염이라고 한다. 근데 반면에 이종 오류는 결국은 잘못되었는데 그거를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면 잘못했으면 잘못됐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기각하지 못하고 채택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종 오류에 되고 이종 오류는 우리가 베타 오류라고도 하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불량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품질검사에서 어떻게 해요? 불량품이라고 판정을 해야 되는데 졸다가 불합격품을 합격으로 내보내면 누가 손해보나요? 소비자가 손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종 오류를 소비자 리스크다. 또 알파 베타라고 하면 베타 위험이다. 그래서 이 알파와 베타는 서로 어떤 반대, 부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이 이제 결국은 이걸 잘 보여주는 가설검정인데 HLU가 사실인데 HLU가 채택이라고 하면 그것은 옳은 결정이고 그럴 확률은 1-알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HLU가 사실인데 그걸 기각이라고 할 오류가 바로 아까 5차 오류항이 알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오류를 우리가 일종 오류라 한다. HLU가 허위에 잘못됐어요. 잘못됐을 때는 당연히 기각으로 하면 그것은 옳은 결정이에요. 옳은 결정이 되면 1-베타가 되는 건데 허위인데 이걸 채택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종 오류라 하고 그 오류를 우리가 베타 확률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는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고 일종 오류라고 하는 것은 HLU가 사실일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종 오류는 HLU가 허위일 때 발생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가설 검정의 결정 규칙은 이제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G통계량으로 가지고 하느냐, 뭐 T통계량 이렇게 하는데 그 검정통계량, 다시 말하면 기무가설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본통계량, G통계량이 될 수도 있고 T통계량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한 가설, 무슨 가설이에요? 기무가설의 진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게 바로 검정통계량이다.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레벨 오브 시그니피컨스예요. 기무가설이 사실임에도 기각하는 오류를 범할 확률이다. 기무가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기각하는 오류를 범할 확률을 알파라는. 그래서 알파를 우리가 시그니피컨스 레벨 또는 레벨 오브 시그니피컨스라고 하고 이 유의 수준에 따라서 검정의 임계치가 결정이 됩니다. 알파가 0.05냐, 0.01이냐, 0.10이냐에 따라서 그 G값의 어떤 임계치가 결정이 되고 결국은 표본분포의 기각력, 채택력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임계치는 결국은 주어진 유의 수준에 따라서 기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바로 임계치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정 규칙입니다. 임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표본평균 x바인 경우에 표본평균 x바의 값이 모평균의 특정한 값 뮤보다 현저한 차이를 보면 우리는 천저한 차이를 보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표본평균 x바를 표준화한 값 G값 또는 T값의 경우에 G값 또는 T값을 유의 수준 알파에 해당하는 G의 임계치와 직접 비교해서 우리는 검정을 하게 됩니다. 가설검정의 어떤 개념에서 가설검정의 순서입니다. 이제 가설을 설정하는 거. 가설은 아까 어떤 가설이 있다고 했죠?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어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그래서 그 가설 설정할 때 그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말의 뉘앙스를 잘 읽고 그 뉘앙스, 뭘 검정하라고 하는 가설, 그 의미를 H1 또는 HA, 다시 말하면 대립가설로 세우고 그거에 반대를 기무가설로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에서 문제 마지막 부분에 알파 유의 수준은 얼마에서 뭘 검정하시오라고 하는 부분에 줄을 쳐서 그 부분의 뉘앙스, 말의 뉘앙스를 잘 읽어야 돼요. 뉘앙스라는 말이 프랑스 말인데 뉘앙스라는 말은 말의 어떤 미묘한 차이, 미묘한 차이라는 뜻인데 그 미묘한 차이를 잘 읽어서 그 말을 H1 가설로 만들고 그걸 반대로 H0로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혹시 뭐 아무 얘기가 없으면 그냥 H1로 하는데 만약 가설 알파 얼마를 기무가설 이렇게 말이 표현되어 있으면 그걸 기무가설로 하고 대립가 만들면 됩니다. 하여튼 아무 말이 없으면 검정하라고 하는 그 말을 대립가설로 만든다는 걸 좀 염두에 두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은 문제에서 알려줘요. 우리가 이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연구자가 뭐 0.01로 쓸 수도 있고 0.05로 할 수 있고 0.10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 값이 0.01로 할수록 아주 치밀하게 강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택이 안 될 것도 채택을 만들 수, 채택이 0.1에 0.01에서 0.1로 가면 채택이 안 될 것 채택을 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적절한 검정 통계량을 선정한다. 임계치 결정한다. 그러니까 통계량을 G통계량을 쓸 건가 T통계량을 쓸 건가 또 문제에서 분산하라고 하면 뭐 F값을 써야 되는가 카이스케어 값을 쓰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검정 통계량이 결정이 되면 알파에 따라서 임계치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계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통계량. 그 G통계량을 계산한다 하면 우리가 G통계량이라고 하면 보통 뭐 이것분에 이렇게 하고 x바 마이너스 뮤죠. x바 마이너스. 그래서 뮤는 대개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가설에 나와 있는 값이에요. 아까 무슨 뮤가 360ml다 하면은 이 360이 대개 이 뮤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표본 평균은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거나 관측값을 가지고 자기가 표본을 구하거나. 그리고 모집단은
가르쳐 주거나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은 표본을 통해서 구해야 되니까 이것이 아니고 이게 S값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곱근 N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되는데 뭐 이건 앞에서 쭉 해왔던 것이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통계량을 계산하는 것이고 이 통계량하고 이 3번에서 정한 임계치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기강력이 양쪽에 있다고 할 때 통계량 값이 이쪽에 속해 있거나 이쪽에 속해 있으면 H0가 리젝트 되어서 H1이 억셉트가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이 수치가 이쪽에 속해 있으면 통계량 값이 이쪽에 가 있으면 H0가 억셉트가 되어서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대립가설을 결국 리젝트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가설 검증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배운 7장에서 배웠던 그 가설 검증의 기초에서 배운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정리하기에 들어가면 가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배웠죠. 가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가설이라는 것은 실증적인 증명 이전에 잠정적인 진술을 가설했는데 이 가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고 대립가설을 다른 말로는 연구가설이라고도 하고 표현은 기무가설은 H0 대립가설은 H1 또는 HA라고 합니다. HA라고 할 때는 얼터너티브 A를 약으로 본 거죠. 가설 검증의 종류는 양측 검증, 단측 검증이 있다. 양측 검증은 기강력이 양쪽에 있는 경우고 단측 검증은 기강력이 한쪽에 있는 경우인데 단측 검증은 기강력이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고리 검증, 왼쪽에 있으면 왼쪽 고리 검증. 그리고 뭐 줄여서는 그 우측 검증, 좌측 검증 그런 말 합니다. 가설 검증의 종류에는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있다. 그래서 1종 오류는 알파라고 하고 2종 오류는 베타라고 하는데 1종 오류는 생산자 우연과 관련되어 있고 2종 오류는 소비자 우연과 관련되어 있다. 네 번째는 가설 검증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가설을 먼저 설정하는 단계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의 수준 알파를 정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검정 통계량을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G 통계량을 택하느냐, 뭐 T 통계량을 택하느냐, 또는 F 통계량을 택하느냐, 카이스퀘어 통계량을 택하느냐. 그것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문제에서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그 통계량에 따라서 임계치가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량을 계산하고 나서 통계량과 임계치를 비교해서 H0가 채택이 되거나 기각하는 순서를 가지면서 마지막에 해석을 하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7장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형성평가 1번 문제는 뭐 쉽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가설 검증의 절차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뭐냐. 그래서 이제 그 보기를 보니까 유의 수준을 결정한다, 통계량을 계산한다, 적절한 검정 통계량을 선정한다, 통계량과 임계치를 비교하며 해석한다,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선정한다. 그래서 직접 답을 내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는 그 가설 설정이 첫 번째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의 수준을 결정하는 알파를 결정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적절한 검정 통계량을 설정해서 임계치를 결정하는 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량을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통계량과 임계치를 비교해서 마지막으로 해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성평가 1번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가설검증 절차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몇 번이에요? 미음, 그 다음에 기역, 그 다음에 디귿, 니은, 리을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설검증 오류가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있다고 했는데 1종 오류는 알파 오류이고 생산자 위험이고 타입 1 에러 문제에서 뭐 1종 오류가 타입 에러니까 뭐 3. 그래서 1, 2, 3은 답이 맞는 거고 베타 오류는 2종 오류와 타입 2 에러이고 소비자 위험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결국은 베타 오류가 잘못된 거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과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주가 되었는데 가설검증의 기본적인 개념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가설 검정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뭐 편견에 대한 가설 검정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실제로 이제 문제를 한번 예제를 풀어보면서 가설 검정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가설 검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고사 보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이제 이번 주 공부 다시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갖자는 의미에 제가 몇 마디 강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